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삼국시대의 마지막 제6강 신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끔 다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항쟁을 벌였던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죠. 그 중에서 이미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신라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신라 역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최후의 승자가 신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는 있을 겁니다. 신라 역사가 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신라 역사를 사실 좀 구분을 좀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처음 건국부터 시작해서 태종 무열왕이 즉위하는 그 시점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합니다. 상중하 할 때 그 상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이 즉위해가지고 그 뒤로 무열왕 계통의 김씨들이 왕위를 차지했던 기간을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통일신라의 가장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좀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무열왕 계통의 김씨들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매물 계통의 김씨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구간을 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대하고 하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배워볼 내용은 신라 상중하 중에서도 언제 바로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라라는 나라를 보면요, 저는 그 단어가 떠올라요. 대기만성. 그죠? 무슨 뜻이에요? 대기만성이? 큰 그릇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라는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백제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처럼 엄청난 임팩트를 갖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껴서 심지어 가야나 외한테도 치여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구석탱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게 신라였습니다. 고구려 백제하고는 다르게 중국으로부터 문물을 직수입할 루트도 없었어요. 그런 신라가 가장 늦게 발전했던 신라가 갑자기 확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 3대에 걸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신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데 있어서 이 3명의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신라는요, 그토록 염원했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디하고 직거래가 가능해졌어요. 이제는 중국과 직거래가 가능해졌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신라가 특히 이 신라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던 이 3명의 군주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또 그때 신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신라의 역사 속으로 같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의 성립이에요. 사실 뭐 고구려하고 백제는 거의 한 집안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라는 조금 별도로 시작을 해요. 신라는 우리가 초기국가 시간에 배웠던 삼한이 있죠.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가야가 변한을 모체로 만들어졌고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면서 만들어진 나라라면은 신라는요, 그 진한이라는 연맹 왕국 중에서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그 사로국이라는 나라를 모체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라예요. 이 사로국 자체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밖에서 유이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이민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정확히 모를 뿐이에요. 학계에서 참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대표적인 유이민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박혁거세였어요. 이 박혁거세의 유이민 세력이 들어와서 결합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신라고 기원전 57년입니다. 딱 보니까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보다 더 빨리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사실은. 이 진짜 기원전 57년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이거 혹시 좀 일부러 이거 앞으로 땡긴 게 아니냐? 김부식이 친신라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삼국사기 기술할 때 앞으로 좀 땡겨서 적은 게 아니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라의 첫 스타트가 이때부터 끊어졌다고는 해도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게. 심지어 왕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출발 선상이 고구려 백제하고 동일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연히 이제 첫 번째 군주였던 박혁거세가 있지만
그 못지않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석탈해와 김할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도 유희민 계통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냥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남방 어딘가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있을 뿐이지. 어쨌거나 박혁거세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왔던 유희민 집단이었던 석탈해와 김할지 집단이 신라의 결합을 하게 되면서 신라의 왕위 계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아이고 뭐 이래. 고구려는 고씨가, 백제는 부여씨가 이런 식으로 한 집안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신라는 그것도 아니고 무슨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해요. 그만큼 처음에 나라다운 나라를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야, 이번에 박씨 했으니까 다음번에 석씨 하는 거야. 석씨 했으니까 다음번에 김씨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박씨가 왕을 하다가 중간에 석씨로 넘어가기도 하고 김씨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단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박씨, 석씨, 김씨가요 서로 전혀 별개의 집안은 아니었어요. 나름 또 뭐 이제 친인척 관계 맺고 하면서 서로 이제 한 집안을 갖다 이루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군주라는 표현을 좀 계속 썼었죠.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왕이란 칭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 선상이 동등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는 처음부터 왕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라는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거서관이라고 했어요. 거서관. 거서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귀인, 귀한 사람 혹은 군장, 그냥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뒤를 잇게 됐던 남해의 경우에는 차차홍이라는 칭호로 써요. 뭐 차차홍이라는 칭호를 이제 해석을 하면 무당, 뭐 무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볼 땐 제사장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가지고 유리 때 가서는 이사금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사금은요, 뭐 요즘으로 치면 연장자, 어르신 이런 표현이에요. 왜 이사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냐면은 다음번에 누가 지금 탑의 자리를 갖다 이어받을 것이냐 했을 때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석탈이었어요. 두 명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재밌게도 둘 다 서로 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나보다는 석탈에 당신이 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저보다는 유리 당신이 하셔야죠.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었는데 양보만 하니까 이게 끝이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옛날 말에 의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빨 숫자가 많대요. 뭐 그냥 속설인데 그죠? 그렇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떡을 깨물어서 이빨 숫자가 몇 개인지 세봐가지고 이빨 숫자가 많은 사람이 다음번에 뒤를 이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떡을 앙 하고 깨물었는데 이빨 자국이 유리가 더 많았답니다. 아마 사랑니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죠? 자, 그래서 유리가 그 뒤를 이어서 유리 이사금이 됩니다. 연장자, 어르신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또 석탈이가 이사금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 지나가지고 내물때에 이르러서 마리깐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마리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군장. 이제 드디어 뭔가 포스가 좀 보이기 시작해. 자, 그래서 내물때 가서 드디어 마리깐이라는 대군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진짜 힘들게 나옵니다. 신라가 처음 성립된 지 언제야 도대체 이거. 한참 지나서야 지증 왕 때 가서 겨우겨우 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성립되는 과정, 그리고 특히 신라의 왕후가 변화되는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신라의 발전을 보면요, 초기 신라는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4세기 진짜 이때가 언제예요? 백제의 최전성기죠. 이때 신라는 상당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백제가요, 이 4세기 무렵에 계속 팽창정책을 쓰면서 결국 누구를 압박하냐면 신라를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근초고왕 때 가야를 복수하고 외하고 손을 잡았던 것도 알고 보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라를 확실하게 잡고 신라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고구려를 압박하는 카드로 그런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광개토대왕 시절, 원래 정확하게는 5세기는 한데 내물 마리깐 자체가 좀 4세기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분류는 그렇게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광개토대왕 시절,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고 백제는 아신왕 시절에 내물 마리깐
신라는 뇌물 마립간 시절에 상당한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물 마립간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은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구려는 태조왕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백제는 고유왕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라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신라는 뇌물 마립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박씨, 석씨, 김씨가 막 돌아가면서 중구난방식으로 왕을 하다가 이제 누가 왕을 독점하기 시작하냐면은 김씨. 김씨가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 다 필요 없어. 니들 하지 마. 누구만 할 거야? 우리만 할 거야. 자, 그러면서 김씨가 독점을 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나서 호칭도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쓰게 됩니다. 이거 좀 전에 설명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역을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낙동강 동쪽에 있는 진안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면서 마치 백제 고유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한 것처럼 신라도 뇌물 마립간 때 낙동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백제 아신왕이 가야 외하고 손을 잡고서 누구를 먼저 치기로 한 거예요? 신라를 먼저 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신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은 바로 고구려 광기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차 주구장창 설명드린 것처럼 고구려 광기토대왕이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서 백제 가야 외 연합군을 격파하고 당시 가야의 맹주역하고 있었던 금강가야까지 완전히 밀어낸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라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하죠,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백제가 외하고 친구 관계를 맺는데도 칠지도를 선물로 주고 불교를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이건 친구 관계도 아니야. 자기가 진짜 위급할 때 도와달라고 SOS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 아무 대가가 없겠어요? 그죠?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신라는 여기서 상당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으면서 고구려가 그걸 요구를 해요. 야, 너네 신라 것들, 내가 니들 도와줘서 니들 살아남은 거 알지? 그러니까 니들 우리한테 어떻게 되겠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들 배신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급할 때는 부처님 발이라도 붙잡고서 붙들고 늘어지다가 볼일 다 보면은 그냥 쳐다도 안 본다고. 니들도 그럴 수 있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네 왕족 중 한 명을 우리한테 인질로 보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 고민한 끝에 왕족 중에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로 실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실성이 고구려에서 볼모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실성이요.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아니, 감히 나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 진짜.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야? 그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뇌물 마립간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전부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은 한 명은 고구려, 한 명은 일본으로, 당시 이제 외였죠. 외로 볼모로 보내버려요. 내가 당한 거 니들도 똑같이 당해라. 그리고 뇌물 마립간의 첫째 아들이었던 눌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복수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눌지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으로 당했어요, 당시 실성이. 그래서 눌지에 의해서 실성이 역으로 제거를 당하면서 눌지가 가까스로 그 뒤를 이어서 마립간의 자리를 잇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눌지는 고민을 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면 좋을까? 내 동생 중에서 한 명은 고구려에 끌려가 있고 한 명은 외에 끌려가 있는데 내 동생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보고 싶다, 동생들. 어떻게 데려올까? 자, 그러자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그 충신계 아이콘 거부 누굽니까? 바로 박지상. 박지상이라는 신하가 나선 거예요. 전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상이 신들림 외교수를 발휘해서 고구려에서 눌지의 동생을 빼온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외로 건너가서 역시 눌지의 동생을 빼오고 자신이 장렬하게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박지상 일화가 굉장히 이거 유명한 일화죠. 충신의 표본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눌지가 이렇게 왜 무리를 하면서까지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진짜 우애가 깊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눌지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요, 나름의 계산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고구려가 계속 남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왕이 수도를 그냥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남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눌지는
감을 잡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생존을 위해서 고구려하고 싸울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고구려하고 싸우는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전 작업으로 빼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고구려하고 신라 사이에 벌써부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당시 고구려의 장군 중 한 명이 신라의 국경지대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슉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해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그건 아마 화살 쏜 사람만 알 수 있을 얘기인데 당연히 고구려가 노발대발했죠. 그러자 신라가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일단락했는데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서서히 신라가 고구려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어요. 결국 눌지는요 누구하고 동맹을 체결하냐면 당시 백제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아주 쇼킹한 사건이 발생하죠. 장수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어디를 점령했어요? 한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붙잡아서 아차산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진짜 백제만 멘탈 붕괴에 빠진 게 아니라 신라 입장에서도 충격과 공포예요. 이거 어떻게? 백제 다음에 우리인데 큰일 났다. 그죠? 자, 그러면서 소지 마리간때 가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백제와 결혼 동맹을 추구하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인데 백제 동성왕과 신라 귀족이었던 이찬 비지의 딸이 결혼을 함으로써 양측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돼요. 이제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고구려 못 막으면은 우리 진짜 둘 다 끝장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나 다를까 장수왕이 계속 남진을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동해안 요즘에 이제 있는 그 동해안 고속도로 있죠. 그쪽 루트로 타고 내려와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직격하려는 작전을 꾸며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신라군이 어디에서 요격을 하냐면은 바로 흥해란 지역에서 요격을 합니다. 여기가 오늘날의 포항인데 이 포항을 통과하면 바로 나오는 곳이 경주예요. 여기 뚫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백제와 가야한테 SOS를 칩니다. 야, 큰일 났어. 빨랑 도와줘. 지금 여기 흥해가 뚫리면은 우리 진짜 끝나는 거야. 신라가 끝나면 너네도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할래? 빨랑 도와줘. 자, 그러자 당시 백제와 가야가 지원병을 파견해가지고 이 흥해에서 고구려군을 막아내는 아주 경이로운 성과를 나타냅니다. 이거 보면요. 절대 백제하고 신라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고구려가 어떻게 보면 백제와 신라를 일부러 공격을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걸 완전히 밀어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백제하고 신라가 진짜 죽기 아니면 까르무치기 식으로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방어를 해대니까 이 방어막을 끝내 못 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와 신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백제와 신라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아주 가까스로 이걸 막아내면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6세기가 왔어요. 6세기는 백제의 중흥기이기도 하지만 신라의 최전성기에 해당하기도 해요. 신라의 그 최전성기가 오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왕이 나왔네요. 그죠? 왕. 지금까지 뭐 거서관이니 차차홍이니 이사금이니 마리간이니 이런 거 쓰다가 드디어 왕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증왕의 본명이 뭐였냐면은 뭐 내몰 때부터 김씨가 독점했다고 했으니까 성은 김씨일 테고 이름이 뭐였냐면 지대로였어요. 지대로. 김지대로. 뭐가 그렇게 지대로였냐면은 이게 뭐예요? 코끼리 코죠. 그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 이래. 과자를 주면 코로 먹죠. 남자한테 다 달려있는 그 코끼리 코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지증왕의 코끼리 코가 몇 cm였냐면은 무려 45cm에 달했대요. 45cm면 와 이건 진짜 대물이네 이거 진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증왕의 그 결혼 생활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통 궁녀들이 왕이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증왕한테 궁녀들은요 도망갔대요. 왜? 이런 대물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해 이런 대물을. 그죠? 그래서 지증왕이 결혼 생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증왕 때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일단 국호로 바꿉니다. 그전에도 신라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설화벌 혹은 뭐 살호국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라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거 말고도요. 장군이었던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산국, 오늘날의 울릉도 일대죠. 그 일대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경, 중요한 거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경,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우경법도 이때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대로 했네요. 그죠? 나라 이름도 지대로 신라라고 하고 왕이라는 호칭도 지대로 사용하고 영토 확장도 지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지대로 완성하고 다 지대로 했네. 그래서 지대로구나.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설마 그때 당시 신하들이 저기요 전하께서 하도 대물이라서 역사에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하 거시기 길이 좀 재봐도 될까요? 하고 뭐 자들고 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남자한테 있어서 이 코끼리 코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게 컸다라는 것은 뭐가 강했다? 힘이 강했다. 그만큼 왕의 힘이 어땠다? 강했다라는 것을 우화적으로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빨랑 지우겠습니다. 이건 필기하지 마시고.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코끼리 코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애들은 좋아했어요. 그냥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좀 피곤했는지 내내 졸다가 쉬는 시간에 부스스 눈을 뜨고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거예요. 칠판에 써 있는 걸. 그러면서 뭘 그렸냐면은 제가 그때 깜빡하고 이거 안 지우고 갔는데 코끼리 코를 그린 거예요. 노트에다가.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 갑자기 왜 코끼리 코가 나오지?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살았나? 잘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저를 찾았는데 하필 그때 제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원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물어본 거야. 와, 그때 여자 원장님이었는데. 원장님. 국사 선생님이 코끼리 코를 그렸는데 이 코끼리 코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알아 이게 뭔지. 그래서 원장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도대체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길래 학생이 코끼리 코를 그려가지고 뭐냐. 그런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저는 빨랑 지우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대물을 지증왕이 나왔던 다음번 후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법. 법이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법흥왕은 뭘 했겠구나. 법을 흥하게, 즉 율령을 반포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증왕의 상징은 뭐 대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썼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법흥왕의 상징은 뭐냐면은 법, 율령을 통해서 국가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법흥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흥왕 때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율령을 반포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율령을 반포했고 백제는 고유왕 때 적어도 뇌물수수와 절도죄에 관련된 율령을 반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라는 법흥왕 때 가가지고 이 율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율령 반포하면 항상 따라 붙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거예요. 하여튼 5세까지 정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위계질서를 확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 골품 제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사회 경제 파트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병부를 설치했다는 건데 이 병부가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같은 구실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병부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옛날에 그 꼬꼬마 귀족들 시대의 국가가 아니라 국왕이 직접적으로 병권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잘 나갈 때 뭘 사용하냐면은 삼국은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해요. 아직은 중국식 연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초고왕 때도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게 뭐였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다음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광기토대왕 때 가장 유명한 연호 영락을 썼죠. 자, 법흥왕 같은 경우도 건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법흥왕은요, 율령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불교를 공인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의 승려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전파됐어요.
그 다음에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서 불교가 전래됐습니다. 신라는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구려하고 요때 관계를 가지면서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유입됐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때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인데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은 6세기 가서예요. 그러면 200년 동안 불교가 유입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라인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공인되기 위해서 2차전의 순교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까지 있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2차돈을 이제 스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한때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 2차돈은 스님이 아닙니다. 나름 2차돈은 귀족이에요, 이 사람. 당시 2차돈이 불교를 열렬히 신봉을 하면서 불교 전파에 굉장히 사활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해줬냐면은 법흥왕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냐면은 당시 이 불교 공인 문제를 놓고서 2차돈과 당시 신라 귀족들 사이에 언쟁이 있었대요. 부처님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언쟁이 있었는데 2차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내 목을 잘라봐라. 내 목을 잘라서 내 목에서 하얀 피가 나오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고, 내 목에서 새빨간 피가 나오면은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증거니까 한번 해봐. 내기 한번 해볼까? 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봐라. 야, 우리 목 잘리냐? 네 목 잘리지? 한번 해보자. 너 자꾸 이상한 말 하는데 너 이거 진짜 국가의 기강을 물란하게 하는 이거 사형죄야, 사형죄. 자, 그러면서 법흥왕이 결국 귀족들에게 그런 압박을 당하면서 2차돈을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차돈의 목을 잘랐을 때 목에서 하얀색 피가 촥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죠? 삼국유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전하긴 한데, 일단 뭐 목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는 것은 그냥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목에서 하얀 피가 나왔는지 어쩐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 한 명이 순교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거부 반응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순교 과정을 통해서 법흥왕 때 드디어 불교가 신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대관계 놓고 보면요, 제가 초기국가 시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대가야의 인해왕이 백제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동맹을 추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결혼동맹은 잘 안 돼요. 이게 결국 파국을 맞이해요. 왜냐면은 대가야 입장에서는 신라하고 연대를 해서 백제를 견제해볼 목적으로 했던 건데, 신라는 이 결혼동맹을 통해 가지고 대가야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또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꿍꿍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동맹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와해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금강가야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서 신라에 의해서 병합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가야가 최종적으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진흥왕 때예요. 그런데 초기 맹주 국가였던 금강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던 것은 법흥왕 때입니다. 이거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이 자기가 율령을 반포했다는 것으로 그 기념비로 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봉평신라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령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록, 문화재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4세기에 걸쳐서 4세기, 5세기에 걸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냈어요. 그리고 6세기에 이르러서 지증왕과 법흥왕에 걸쳐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빵 하고 터트려줄 최전성기만 남은 거죠. 자, 신라의 최전성기 바로 6세기입니다. 여러분들 6세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5세기는 고구려의 시대, 4세기는 백제의 시대. 그럼 6세기는 언제? 누구의 시대? 6세기는 백제가 중흥을 도모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누구의 시대였냐면 바로 신라의 시대였습니다. 자, 이 6세기에서 신라를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크리티컬이 터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자, 진흥왕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화랑도를 정비했던 거예요. 화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화랑을 무슨 뭐 특수부대쯤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수부대는 아니었고요. 이게 일종의 청소년 그런 수련 단체였어요. 자, 그런데 이 화랑도를 원래는 원시 공동체에 불과했던 이 단체를요,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를 하면서 사회통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귀족들의 그 통제력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나중에 3국의 사회, 경제, 문화 다룰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이제 정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토 정복에 나서야 되죠. 당시 백제는 6세기 성왕이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서로 약속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동시에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백제의 성왕은 한강 하류, 바로 요 일대를 공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라의 진흥왕은 한강 상류, 바로 요 일대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동시에 쳐들어가니까 가뜩이나 그 귀족들의 내분으로 혼란에 빠졌던 고구려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 일대를 다 뺏기게 돼요. 그리고 신라는 무려 여기까지 진출을 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진흥왕 입장에서는 이게 좀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중간에 배신을 하고서 한강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진흥왕이 중간에 배신을 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뭘 차지한 거냐면은 중국과의 교통로를 뚫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해로 공격해가지고 대가해를 정복하는 데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또 어디까지 진출하냐면은 함경남도 이 일대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했죠. 그래서 진흥왕이 자신이 이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들을 세우기 시작한대요. 자, 먼저 중요한 게 단양 적성비입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단양 지역에 세운 비석이에요. 이 적성비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주로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그 다음에 이 단양 지역의 백성들에 대한 위무,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비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순수비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이 4개의 순수비는요, 내가 여기까지 정복했다 라는 것을 좀 표시하고 자랑하는 용도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북쪽에 마운령 순수비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초령 순수비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념비적인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산 순수비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 쪽, 이제 가야 쪽 방면으로 가가지고 창녕 척경비를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순수비인데 왜 창녕만 척경비냐. 사실 다른 데는 순수비라고 이름이 써있는데 창녕은 순수비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녕을 척경비로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순수비 안에 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진흥왕은 비석을 진짜 많이 세웠어요. 이 비석들 이름을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최상한가를 쳤던 신라, 그 신라의 통치체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공무원 급수는요, 총 17급이었어요. 그래서 17관등이었고, 수상은 상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정의한 차원에서 설명드리면은, 고구려는 대대로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망리지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백제는 상좌평이라고 했고, 신라는 상대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는요, 고구려는 제갑회의, 백제는 정사함회의, 그리고 신라는 화백회의입니다. 중앙 관제를 보시면요, 병부, 법흥왕 때 설치했죠. 병부를 비롯한 10개의 부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은 수도는 6부.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다 5부인데 신라만 6부예요. 얘들만. 자, 6부고 그 다음에 지방은 5주고 그 주의 수장을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가장 대표적인 군주가 누가 있었냐면은 실직주 군주였던 이사부. 이사부가 가장 대표적인 군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상국 정복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말단 행정단위로 군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태수라는 명칭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 이소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라는 소경이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 소경이 신라 상대에는 이소경이었고 신라 중하대, 즉 통일신라 때는 오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소경, 오소경 이 두 개를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소경 때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첫째로 중원경, 바로 충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원경, 강릉이에요. 자, 나중에 통일신라 때 오소경은 어떻게 변화된지 그때 좀 잘 파악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군사조직은요 똑같습니다. 삼국이 다 똑같아요. 행정조직이 곧 군사조직이고 지방관이 곧 군대 지휘관입니다. 다만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군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당이라고 했어요. 서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천 따라지 하는 곳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신라에서의 서당은 중앙군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을 육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통치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 집단이 경주에 건국하였다. 물론 이제 박혁거세 집단이 유의민 집단이었고 경주에는 본래 이제 진안을 모체로 하는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신라의 초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위를 돌아가며 계승했다. 당시 박씨는 박혁거세, 석씨는 석탈해, 김씨는 김할지였죠. 신라 건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위를 돌아가면서 승계했는데 승계하는 방식이 뭐 박씨 다음에 석씨, 석씨 다음에 김씨 이런 건 아니었고 박씨가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석씨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박씨로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김씨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방식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왕호도요 처음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그죠? 처음엔 거서관, 뭐 귀인, 군장 이런 뜻이고 차차홍, 제사장 이런 뜻이고 이사금, 연장자 이런 뜻이고 마리깐, 대군장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물 때 처음으로 마리깐의 호칭을 썼고요. 김치 왕이 세습이 이때부터 독점이 됩니다. 근데 왜 김치 왕이 세습이 왜 이때부터 독점이 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를 해야 돼요. 뇌물 마리깐은 누구의 지원으로? 고구려의 지원으로 백제 가야외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즉 누구에게 내정 간섭을 받았다? 바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얘도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좀 보니까. 그죠? 아니, 왕이 하나가 해야지 왜 세 개가 돌아가면서 해? 니들 좀 이상하다? 야, 이제 앞으로는 김씨가 해. 라고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학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고구려의 지원을 받은 뇌물계의 김씨 집안이 왕위를 독점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돼요. 그러다가 눌지 마리깐 때 가가지고 고구려하고 이제 좀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대로 있다면 고구려한테 진짜 먹힐 수도 있겠다 하면서 백제와 나제 동맹을 이때 결성을 하게 되고요. 소지 마리깐 때는요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추진해요. 그러면서 흥해 오늘날의 포항 부근에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증왕은 처음으로 왕이라는 호칭을 드디어 썼다. 그리고 신라라는 국호도 드디어 사용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지증왕 때 장군 이사부는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우상국은 오늘날 울릉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독도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우상국의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건 교과서 외적인 얘기인데 삼국사기로 보면요 우상국은 울릉도란 말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상국이 울릉도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우상국의 독도가 포함되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게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상으로 봤을 때 삼국사의 기록은 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학술적인 얘기인데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학술적인 것보다 일단 시험이 중요하죠. 그죠? 당시 우상국을 정복하면서 울릉도하고 독도까지 포괄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은 신분제도인 골품제도를 정비하였다. 법흥왕 때 신라의 연호는 건원이었다.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로 신라는 불교를 공인했다. 자, 불교가 이제 다시 또 정리해드리면은 고구려는 전진의 승려 순도에 의해서 전파됐고 백제는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에 의해서 전파됐고 신라는 아마 추정컨대 고구려에서 불교가 내려와서 광기토대왕 때 유입돼가지고 전파가 됐긴 했지만 이게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가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흥왕 때 율령 반포와 관련 있는 것은 봉평, 신라비이다.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정복하고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뭐 이거 말고도 세운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진흥왕 때 단양 적성비 세운 거 말고도 순수비 종류를 말하자면은 마운령, 황초령, 북한산 그리고 창녕 이렇게 해서 4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진흥왕 때 세웠던 이 비석들 여러분들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실력 향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사료를 파악한 다음에 이 사료가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 판단하는 연대 파악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사건에 일어난 그 순서, 전후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나라 경내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여기서 말하는 노객은 신라 왕이죠. 그죠? 신라 왕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하여 분부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중략.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난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니 외가 그 중에 가득하였는데 고구려의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그 뒤를 급히 추격하였다. 추격해가지고 당시 왜군을 완전히 철저하게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놓고 그 뒤를 이어서 어디까지 지금 멸망을 시킨 거예요? 멸망까지는 아니죠. 그죠? 어디까지 타격을 준 거예요? 바로 금강가야까지 타격을 줬어요. 이러면서 고구려가 아주 엄청난 끝발을 자랑하게 되고 신라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광기토대왕 때 백제는 아신왕 그리고 신라는 뇌물 마리깐 때죠. 자, 뇌물 마리깐 때 여기네요. 그죠? 바로 나왔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다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고르시오. 자, 주어진 사료를 놓고서 그 사료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판단해내는 사료 분석형 문제입니다. 왕이 주군의 지방관에게 명령하여 농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소를 이용하여,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그죠?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기 시작하였다. 신하들이 아래기를 이제 한뜻으로 삼가,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나왔어요.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자, 왕이란 호칭도 나왔네요. 처음으로 왕이란 호칭을 썼던 사람, 처음으로 신라라는 국호를 썼던 사람,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정복했던 사람, 그리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을 실시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 누굽니까? 바로 요 왕은 지증왕 때죠. 그죠? 모든 지대로 했던 김지대로 지증왕 때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 사실 맞는 거 골라볼게요. 1번.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누구예요, 이거는?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뇌물 시절이죠? 뇌물 마리깐. 1번 아니고 2번. 남방의 탐라를 정복하였다. 탐라가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제주도예요. 이거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백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백제 때 제주도 그 탐라를 정복을 하고, 지금 이 지문의 내용은 신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번은 관련이 없어요. 3번. 지방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불렀다. 욕살 어디서 들어봤네. 그죠? 어디입니까? 지방의 장관을 욕살이라고 부른 것은 고구려예요. 백제는 방영이라고 불렀고 신라는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백제와 결혼동맹을 추진했다. 누굽니까? 이거는 소지 마리깐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것도 아니고 5번. 농사에 우경이 실시되었다. 자, 우경이라는 것은 소우자,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왔네요.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증왕 때 해당되는 얘기는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비석을 건립한 국왕의 제위 시기 업적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기 어떤 특정 문화재가 주어지고 그 문화재와 관련돼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해내는 문화탐구형 문제예요. 보니까 왼쪽에는 단양 적성비고 오른쪽에는 북한산 순수비예요. 제가 진짜 비석 좋아하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라에서 비석 오타쿠 누굽니까? 진흥왕이네요. 바로 나왔어요, 지금.
자, 단양적성비 모양새를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요, 뭔가 좀 이상해, 그죠? 원래 모양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서지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게 단양적성비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북한산 순수비인데, 순수비, 그죠? 국경지대에다가 내가 이만큼 영토를 정복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산 순수비라고 했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마운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창녕까지 해서 4개의 순수비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2개의 비석을 세운 사람은 바로 진흥왕이고, 진흥왕 제2기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골라보면 잘못된 것으로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마운령의 순수비를 세웠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맞고요. 2번 화랑도가 정비되었다. 원래는 원시 신앙 공동체였던, 신앙까지는 아니고 원시 공동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과 귀족들을 좀 나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했어요. 맞고 3번 불교가 공인되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법흥왕이 했던 게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율령,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불교라고 그랬죠. 잘못된 거 나왔네요. 이거는 법흥왕 때니까 아니고. 4번 한강 유역을 정복하면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북한산 순수비였습니다. 4번 맞고 5번 창녕에 첫 경비를 세웠다. 이것도 맞죠? 자,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다뤄봤습니다. 세 나라 역사 쭉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얘기를 끝마치만 했는데요. 신라 역사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수레를 놓고서 딱 봤을 때 수레에다 물건을 실으려고 그래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실은 물건이 어디에 깔리는 거예요? 밑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실은 물건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라 역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출발은 제일 늦게 했고 발전도 가장 늦게 했지만, 비록 느리긴 하지만 꾸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했던 신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갖는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제는 호시탐탐 복수의 길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잠깐 동안 한동안 이제 흔들렸던 내부의 그 분열을 일단 좀 종결을 짓고요, 다시 또 숨을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요, 자기들이 그동안 방심한 사이에 신라가 너무 커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자,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승부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이 과연 7세기에 얼마나 치열하게 항쟁을 했고, 또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과정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